그러니까 이번 경기 물론 맨유가 16강을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주 이제 적긴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력으로 올라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제 오늘 성립되어야 되는 조건은 맨유가 뮌헨을 이기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가 비겨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맨유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반대편에서 코펜하겐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맨유가 이겼어도 16강에는 못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맨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기력하다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맨유 입장에서는 우리가 급한데 우리가 16강을 올라가려면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무기력하게 졌다는 게 기분이 참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 경기가 무승부가 될 뻔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이 코펜하겐이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추가 시간 동안 갈라타사라이가 완전 몰아붙였습니다. 거의 들어가는 볼을 빈 골대에서 코펜하겐이 슈팅을 막아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동점이 될 뻔했어요. 물론 맨유가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지만 그리고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가 비기는 건 뭐 운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운이라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누리려면 본인들의 전제 조건 뮌헨을 이겨야 된다. 이거라도 이제 달성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달성을 못하니까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가 뭐 비기든 누가 이기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본인들이 못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유는 이제 16강에 진출할 만한 자격이 이제 오늘 경기만 봐도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팀의 특징이거든요. 뭐 K리그에서도 최근에 수원 삼성이 강등당하는 그 경기에서 보시면 수원 삼성이 급한데 본인들이 공격이나 경기의 주도권을 못 잡아요. 그러면서 무난하게 강등을 당합니다. 오늘 맨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맨유가 오늘 경기 급해요. 무조건 뮌헨을 이겨야 되니까. 심지어 선제골을 먹혔어요. 그런데도 뭔가 반격 한번 못 해보고 본인들이 뭔가 주도권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무난하게 집니다. 이번 시즌 맨유는 유럽 대항전이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말 안 풀려요, 맨유가. 그러니까 테나 감독이 불과 이틀 전에 주전 수비 라인 4명을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다. 루크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완비사카 이 4명을 이번 시즌에 딱 2번 써봤거든요. 주전 포백이 다 부상으로 빠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루크쇼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란도 이제 빠져있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경기를 못 나오다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맥과이어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완비사카도 벤치에 오늘은 앉아있었기 때문에 부상에서 복귀한 루크쇼, 완비사카, 바란,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맥과이어 이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 맥과이어 부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고 루크쇼가 나갔는데 이것도 지금 나오는 지금 소식에 따르면 루크쇼가 햄스트링을 붙잡고 나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경기 이 중요한 경기에서 래시포드랑 마샬이 약간 그 질병 문제로 이게 뭐 감기던가 뭐 그런 거겠죠? 부상은 아니고. 근데 그런 문제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교체로 들어오는데 공격 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득점이 필요한데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가르나초와 안토니가 빠지고 들어오는 선수가 한니발 메브리랑 펠리스트리입니다. 이게 테나 감독의 그래도 그 최근에 뭐 게리 네빌이라던가 이런 그 영국 쪽 그 축구 패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할 정도로 부상자가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약간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플러스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이번 시즌 내내 비판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맥토미니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까진 좋습니다. 맥토미니가 득점을 잘하기도 하고 공격 라인에서 압박도 좋고 해서 맥토미니를 올리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맥토미니를 올린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치 암라바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맥토미니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전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래도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 공격 라인에서 유일하게 맨유 내에서 결정적인 패스,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리니까 물론 이제 뭐 후방 빌드업이 마음에 안 들겠죠. 테나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후방 빌드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린다
뭐 이건데 아무리 그래도 득점이 필요한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이게 85분, 그러니까 맨유가 득점이 아주 간절할 때 나오는 장면인데요. 부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쯤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 수비라인 요 사이에서 여기서 볼을 받아야 공격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주잖아요. 근데 부페가 이 아주 후방에서 볼을 잡다 보니까 여기서는 결정적인 패스를 주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경기 내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부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요. 앞쪽에 암라바트나 맥토미니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앞을 바라봤을 때 요 라인 사이에 암라바트나 맥토미니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선수가 달로거든요. 요 세 명의 자리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어야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뭐 호일룬에게 패스를 찔러주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부페가 볼을 잡으면 호일룬 같은 공격수들한테 패스를 주기가 힘들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테나흐 감독이 나름의 전술적인 선택, 나름의 전술적인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려서 쓴다는 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특히나 이렇게 득점이 필요한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박스 주변에 두어도 모자른데 박스 주변도 아니고 하프라인에 배치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테나흐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맨유의 그 수비적인 그런 집중력,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매우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번 시즌 이제 맨유가 실점도 많잖아요, 실제로. 뭐 코펜하겐전 역전당하고 갈라타사라이전 심지어 2골이 앞서다가 따라잡히고, 이런 경기들을 보면 경기에 대한 집중력, 수비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안 좋아요. 이 장면 보시면 자네가 중앙 지역으로 몰고 들어오다가 볼을 앞쪽에 있는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맨유의 수비라인 사이에서.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2대1 패스를 받아서 자네가 맨유의 수비라인 사이로 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이때도 맨유의 수비수들이 자네의 앞에 1명, 2명, 3명, 4명, 5명 분명히 수비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자네의 움직임을 아무도 붙어주질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자네가 이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데 보시면요, 맨유의 선수들이 서로 밀어요. 왼쪽에 있었던 바라는 나는 케인을 마크해야 되니까, 맥과이어는 나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무시알라를 마크해야 되니까, 암라바트는 뒤쪽에 맥과이어가 있으니까, 맥토미니는 뒤쪽에 바란이 있으니까 미루기만 하고 이 가운데를 그냥 열어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자네가 그냥 이 가운데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집중력의 문제고 팀워크가 얼마나 안 좋은지가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득점 장면도 오늘 보시면요, 코망이 아까랑 똑같아요. 오른쪽에서 맨유의 수비라인 사이로 막 볼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코망의 볼을 못 뺏어서 막 우당탕탕 코망이 안쪽으로 막 들어와요. 여기서 근데 맨유가 그래도 이제 압박을 하고 견제를 하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코망이 계속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옵니다. 맨유 수비가 많은데도. 그래서 결국에는 코망의 볼을 못 뺏어서 코망이 고레츠카한테 패스까지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레츠카가 결국 볼을 잡게 되죠. 코망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레츠카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밀러가 볼을 잡아서 케인에게, 그리고 케인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코망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망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 수많은 맨유의 선수들을 이제 앞에 두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전방으로, 전방에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데 코망의 움직임을 아무도 견제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케인의 예술적인 패스를 받아서 코망이 득점에 성공을 하죠. 아니, 맨유의 수비가 분명히 많거든요. 맨유의 수비가 분명히 많은데 자네가 접고 들어올 때 아무도 안 맞고, 코망이 안쪽으로 막 우당탕탕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드리블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코망의 움직임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맨유가 너무나도 좋지 않구나. 그리고 이게 더 문제는 다음 경기가 리버풀전입니다. 리버풀전인데 과연 이 분위기에서 리버풀전을 잘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경기 막판에는 테나흐 감독이 챔스를 약간 좀 포기했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아무리 그래도 가르나초와 안토니보다는 펠리스트리와
한니발 메브리가 경기를 마무리하는 능력은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체할 선수도 없긴 했지만 마지막에 가르나초랑 안토니를 약간 빼면서 좀 체력을 관리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바란이 그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100%의 컨디션이 아니니까 혹시나 무리가 갈까봐 빼주긴 했는데 이것도 리버풀전을 대비한 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이 맨유가 떨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그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나온 패턴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게 있었냐, 지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가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너무 올라가고 좌우에 있는 자네와 코망도 너무 올라가니까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주려면 너무 앞쪽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보내줘야 돼요.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약간 고쳐 나오기 위해서 케인과 무시알라 이 두 명을 사실상 공미처럼 씁니다. 공미. 어떤 게 있냐면요, 우파메카노가 볼을 잡았을 때는 케인이 많이 내려와주고요,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는 무시알라가 많이 내려와줘요. 그러면서 볼을 받아주기 위해서 케인과 무시알라가 사실상 공미처럼 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케인과 무시알라가 내려오면서 바란과 맥과이어가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네와 코망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 가운데의 공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이때 맨유의 측면 수비수들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오면 여기서 마즈라이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면서 측면을 노리는 이런 이제 삼각형의 움직임이 나와요. 이 장 보시면 김민재가 이제 볼을 받았을 때 앞쪽에서 무시알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무시알라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에서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시알라가 내려오니까 무시알라를 마크하고 있었던 맨유의 중앙 수비수 에반스가 끌려 나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가 내려오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왔을 때 자네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돌아뛰기 시작하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또 측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죠. 그리고 여기서 무시알라가 끌고 내려온 이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자네가 침투하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유의 수비라인을 완벽하게 자네가 뛰어들어가면서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반대편에서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케인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바란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코망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루크쇼가 이번에는 코망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측면에 있었던 마즈라위가 올라가면서 측면 공간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케인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마즈라위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번에도 맨유의 측면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벽하게 케인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측면을 공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패턴 플레이가 그래도 오늘 경기는 뮌헨이 지난 경기는 너무할 정도로 이 빌드업이나 공격 작업 자체가 간격도 멀고 안 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이제 관리를 해오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특징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호일룬 킬러.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도 호일룬을 만났을 때 호일룬이 두 번 다 약간 굴욕적인 경기가 됐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도 나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60분쯤에 교체가 됐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전반전 끝나자마자 교체가 됐어요. 김민재를 만나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호일룬이 김민재를 만났을 때 좀 약간 경합 자체에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를 만났을 때도 경합 자체가 어려워요.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라가 있을 때 호일룬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우파메카노가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뒷공간을 열어주고 우파메카노가 최종 수비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했지만 섣불리 호일룬에게 달려들지 못하거든요.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내려와서 우파메카노 대신 호일룬에게 압박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일룬에게 붙어주면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호일룬을 완전히 밀어버리면서 호일룬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일룬이 아예 저 전광판 쪽으로 김민재와의 몸싸움에서 밀려서 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요런 장면도 있었고, 이제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폼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가 측면 커버를 위해 측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김민재가 측면으로 나가 있을 때 맨유가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서 앞쪽에 있는 호일룬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루 패스가 워낙에 좋은 코스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미처 끊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샌가 김민재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빨리 복귀를 하면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의 길을 잃고 이 패스를 가까스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끊어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파메카노가 패스를 못 끊었는데 김민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호일룬에게 가는 스루 패스를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예측 수비, 넓은 커버 범위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직 100%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김민재의 그 압도적인 모습들이 아직 좀 안 나와요. 오늘 경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호일룬을 만나서 호일룬과의 경합은 확실하게 이겨주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저렇게 이제 센스 있는 수비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줬다. 그래서 뭐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에도 이제 그 조별리그에서 안 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0경기 무패를 달성했습니다. 40경기 무패. 그러니까 엄청난 또 대기록을 이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또 이제 맨유를 챔스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됐네요.